도쿄 부동산 디벨로퍼에게 슈퍼마켓은 단순히 임대 수익을 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붙잡아두는 장치이자 공간의 감도를 높이는 도구이죠. 무엇보다도 슈퍼마켓은 사람의 동선을 설계합니다. 도쿄의 대형 디벨로퍼들, 미쓰이 부동산, 미쓰비시지쇼, 모리빌딩, 도쿄코퍼레이션, JR 동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세권에 빌딩을 짓고 오피스를 조성하고 주거 공간을 더하고 지하에 슈퍼마켓을 박아두었죠. 이 수직적 설계는 건축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흐름을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장을 보기 위해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은 결국 건물 안에서 살고 일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슈퍼마켓은 그 순환의 시작점이죠. 이 전략이 정교해질수록 슈퍼마켓의 역할은 더 세분화됩니다. 어떤 슈퍼마켓을 유치하느냐가 곧 그 건물이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외국인 주재원이 밀집한 미나미 아자부에는 내셔널 아자부가, 라이프 스타일에 민감한 상엔자야의 직장인과 가족에게는 도쿄 스토어가, 새롭게 문을 연 오이마치 트랙스와 이케부쿠로 IT 도쿄 타워에는 건강과 식재료의 문법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비오랄이 들어섰습니다. 입지와 슈퍼마켓은 서로를 정의하니까요. 온라인 커머스도 이 문법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물리적 매장이 없어도 어떤 상품을 어떤 서사로 묶어 배송하느냐는 결국 같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켓컬리가 이 질문의 하나의 답을 보여주고 있죠. 마켓컬리는 도쿄의 슈퍼마켓들이 진열대로 구현해온 것들, 산지 중심주의 재료의 투명성, 큐레이션된 라이프 스타일을 보라색 박스 안에 옮겨 놓았습니다. 형태는 도쿄와 달라도 전략의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을 붙잡아두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채우는 것. 그래서 저는 도쿄의 슈퍼들을 제품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슈퍼마켓을 이용할 만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컬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았죠. 도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 이곳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리스가 와노미야 기념공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국 대사관과 외교관저가 밀집해 있죠. 이곳은 단순한 도심이나 주거지가 아닙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도쿄가 외국인 주재원들을 위해 따로 떼어둔 마치 치외 법권 같은 공기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 한가운데 1962년부터 6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도쿄 외국인 식품시장의 종갓집 내셔널 아자부가 있습니다. 히로오역 1번 출구에서 도보 2분, 매장 외관은 전형적인 미국식 슈퍼마켓입니다. 영문 카테고리 사인과 넓은 통로, 미국산 트로피카나와 이탈리아 산펠레그리노가 가득한 매대를 보면 그저 향수병을 달래주는 수입 매장 아닐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딱 한 줄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 편견은 여지없이 깨집니다. 이곳의 진짜 정체는 수입산의 나열이 아니라 국경을 허문 큐레이션에 있기 때문이죠. 야마가타현 곶감으로 만든 프로틴바 옆에 프랑스 애쉬레 버터가 놓여 있고 그 옆엔 도토리현 다이센에서 한정 사육한 닭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전통과 일본 지역의 특산물이 한 사람의 카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다른 슈퍼마켓들이 유기농이라는 이름을 화려하게 내세울 때 내셔널 아자부는 그 모든 가치를 이름 없이 그러나 가장 일상적인 모습으로 제안합니다. 내셔널 아자부를 관통하는 첫 번째 약속은 라벨의 가독성입니다. 자체 브랜드인 캐슈넛 버터 라벨에는 색소, 보존료, 화학조미료, 무첨가라는 단 3줄만 선명합니다. 이 원칙은 매장 전체로 확장됩니다. 빵 코너에는 쓸데없는 것은 넣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진 파스코의 초주큐빵이 있고 정육 매대에 100% 유기농 인증 마크까지. 이곳의 고객들에게는 가격표의 숫자보다 성분표의 정직함이 훨씬 강력한 구매 동기입니다. 이곳의 독특함은 단맛과 염분을 기술적으로 덜어내는 태도에 있습니다. 캐나다 띵크바의 당류 0g 표기부터 자체 브랜드 시즈닝의 슈가 프리 선언, 그리고 저염 간장까지 단순히 건강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정확히 줄였는지 매대 위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줄이는 행위는 맛의 결핍이 아니라 고객의 삶을 위한 정교한 설계인 셈이죠. 내셔널 아자부는 비건을 요란하게 앞세우지 않지만 진열량은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프로틴바와 유럽 내에서도 채식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식품 브랜드 스몰리스트 스프 팩토리 제품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채우고 있죠. 여기에 영국 벨보아르 팜의 에이드 제품과 프랑스 알랭 밀리아 주스 같은 논카페인 음료까지, 카페인을 대체하는 생태계까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매대는 곧 하루의 시간표입니다. 입구에 빵과 주스로 아침을 시작해 시리얼과 견과류, 정육과 간장을 거쳐 가장 안쪽의 유제품과 디저트에 이르는 동선은 24시간 생체 리듬을 그대로 따릅니다.
새벽의 에너지는 입구에, 밤의 휴식은 가장 깊숙한 곳에 배치한 지독한 설계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집요할 정도의 신뢰입니다. 고객은 가격보다 산지를 먼저 봅니다. 메종 보르디에 버터에는 공장 주소와 장인의 이름이 박혀있고 애쉬레는 100년이 넘는 역사로 품질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식재료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 아래 놓인 제품들. 가격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세일 라벨이 아니라 생산자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 정점은 유제품의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일반 우유에서 시작해 지방률별 생크림, 사워크림, 클로티드 크림을 거쳐 애쉬레와 보르디에 같은 발효 버터에 이르는 진열은 우유 한 팩이 버터 한 덩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마가타현 곶감을 현대적인 너트 버터로 재탄생시킨 기획은 전통의 물성을 변화시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승부수죠. 내셔널 아자부의 킥은 발효라는 키워드로 동서양을 잇는 방식에 있습니다. 교토의 백된장부터 한국의 고추장, 프랑스의 발효 버터까지 콩과 우유라는 서로 다른 베이스의 발효사를 한 매대 위에 시각화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조리 시간의 단위로 다시 번역됩니다. 이 매장의 진열대의 물건을 하나씩 만지다 보면 하면 저는 이 매장의 진열대의 물건을 하나씩 만져보던 중 이곳을 이용하는 한 명의 인물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41세 시니어 디렉터 마리코 씨. 일본에서 자란 그녀와 마케도니아 출신 남편, 그리고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까지 그녀의 가족은 도쿄 한복판에 살지만 삶의 리듬은 미국과 유럽의 시간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내셔널 아자부는 단순한 마트가 아니라 전 세계의 취향이 한데 모인 것일과도 같습니다. 마리코 씨의 장바구니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한 장바구니예요. 인공 색소나 첨가물을 배제한 유기농 닭고기, 식물성 간식, 설탕 없는 주스를 고를 때 그녀의 손가락은 숙련된 전문가처럼 라벨 뒷면에 원산지와 인증 마크를 빠르게 훑습니다. 반면에 가족들 간의 시간은 즐거움에 집중합니다. 주말을 위한 고급 프랑스 발효 버터, 건강을 위해 보충제처럼 챙겨 먹는 유기농 오일, 그리고 천연 재료로 만든 콜라까지. 이 매대 앞에서 그녀는 가격표를 잠시 잊습니다. 평일의 피로를 씻어주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이죠. 마리코 씨의 쇼핑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새로 들어온 시즌 한정 제품은 사진을 찍어 가족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고 일주일 분량의 큰 짐은 배송 서비스를 활용하죠. 평일 퇴근길에 잠시 내셔널 아자부에 들러서 부족한 제품을 사죠. 그녀에게 이곳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죠. 우리는 흔히 쇼핑을 돈을 쓰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셔널 아자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슈퍼마켓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가정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지탱해주는 인프라 그 자체죠. 도쿄 시부야에서 딱 한 정거장, 세련됨과 생활에 손때가 묘하게 교차하는 상엔자야. 이곳 도쿄스토어에는 우리가 알던 슈퍼마켓의 정의를 잔잔히 뒤흔드는 지독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프리미엄 매장도 그렇다고 흔한 마트도 아닙니다. 단순히 저녁거리를 판다는 말로는 이 공간의 진짜 정체를 설명할 수 없죠. 도쿄 그룹이 차세대 리테일을 모색하는 실험 무대 중 한 곳인 이곳. 정육 코너에는 오늘의 추천이라 쓰인 빨간 간판 아래 5등급 흑모와규와 히타치규가 금박 트레이에 담겨 있고, 카레 코너에는 버몬트 카레와 골든 카레가 지루할 만큼 익숙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풍경 이면에는 매장을 관통하는 세 가지 문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지극히 평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제품이 단 하나의 방향, 즉 재료의 기원을 가리키도록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클린 라벨이라고 불리는 화학 처리 없는 짧은 성분표와 유기JAS 인증은 내가 아는 것만 먹는다는 소비자들의 무의식적인 선언을 조용히 뒷받침합니다. 100kcal 박스밥부터 당지로프 스프, 저당질 초콜릿까지 칼로리와 당을 정량으로 통제하는 설계가 매대 전체를 촘촘히 메우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부터 수면까지 인간의 생체 리듬 전체를 제품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가바 초콜릿, 혈압을 케어하는 마요네즈, 인지 기능을 보조하는 들기름, 영아의 두뇌 발달에 필요한 DHA, ARA 분유까지 영명과 생산자 이름이 가격보다 먼저 눈에 박힙니다. 소고기는 히타치규, 이나니와 우동, 신슈 소바, 담바, 흑두같이 말이죠.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은 코너별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게 이 매장의 문법이죠. 재료가 달라지면 목적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면 선택의 질감이 바뀝니다. 도쿄 스토어는 대두와 현미, 그리고 오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오늘을 위해 어떤 재료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또한 2024년 12월 리모델링으로 들어선 리치 델리 코너는 혼자 귀가하는 30대의 전문적인 식탁까지도 공략하죠. 이 매장에 보이지 않는 킥은 고객을 가르는 기준에 있습니다. 이곳의 문턱은 소득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에 얼마나 지독하리만큼 주의력을 기울이는가라는 보이지 않는 감각의 문턱을 둡니다. 건강식품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일상의 세밀한 결을 제품의 흐름으로 놓은 기획자의 통찰이 돋보이죠. 도쿄스토어 매장 안에서 저는 한 명의 구체적인 실루엣과 마주쳤습니다. 38세 패키징 디자이너 가토 미사키 씨. 그녀의 장바구니에는 3개의 회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6살 딸을 위한 알레르기 프리 식품, 1살 아들을 위한 유기농 베이비 푸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저당 식품까지. 그녀가 상품을 집어들 때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앞면의 화려한 로고가 아닌 상품의 뒷면입니다. 유기J AS 마크와 28가지 알레르기 성분 표기를 날카롭게 훑는 미사키 씨의 시선. 이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저녁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입니다. 도쿄스토어는 바로 이 뒷면부터 보는 사람들의 까다로움에 정밀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죠. 저는 도쿄스토어를 보면서 그녀의 하루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전 7시경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S&B 오가닉 시즈닝과 큐피 아마이뉴 드레싱으로 5분 만에 샐러드를 완성합니다. 점심에는 치즈 리조또, 비빔밥 같은 오츠카의 마이 사이즈 100kcal 박스로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죠. 오후 3시 30분에는 린트 린도르나 메이지 더 카카오 86% 혹은 료카테이의 마루세이 버터 샌드로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줍니다. 저녁 6시 S&B 페아 소스나 포숑 캐럿 라페로 5분 만에 유럽 요리를 차려냅니다. 밤 10시 아이를 재운 뒤 가바 수면 초콜릿과 들기름 한 스푼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도쿄스토어는 누군가의 하루 전체를 설계하고 기다립니다. 도쿄스토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현장 중심 경영 때문인데요. 본사의 일괄 지시가 아니라 각 매장이 지역에 맞는 품종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상엔자야점이 2000엔대 와규 레토르트와 498엔짜리 아일랜드산 감자칩을 전면에 배치하는 이유. 그 동네 사람들이라면 498엔이라는 가격 뒤에 숨겨진 원산지의 가치를 기꺼이 따질 줄 아는 이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의 90%는 어느 슈퍼에서도 구할 수 있는 흔한 것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쿄스토어가 90년 동안 지켜온 본질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 저녁이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에 단 한 번의 눈길로 답을 주는 것. 1934년 도요코 백화점 식품부에서 시작된 이 집요한 질문이 오늘날 도쿄스토어의 진열대로 이어지고 있죠. 연 매출 8천억 엔의 거대 공룡 라이프 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300개 매장 중 단 9곳. 이곳은 이름부터 다릅니다. 바로 유기농 슈퍼마켓인 비오랄입니다. 비오랄이 단순히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을 파는 매장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반만 맞았습니다. 이곳이 진짜 파는 건 식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매장을 떠난 후에도 뇌리에 남게 될 새로운 삶의 어휘죠. 도쿄 남부의 새로운 허브 오이마치 트랙스 2층에서는 아주 조용한 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명문 하나 없이 색깔과 진열만으로 소비자의 감각을 재교육하는 비오랄의 지독한 진열 문법 때문이죠. 비오랄의 매대에 서면 가장 먼저 이질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종이라벨 대신 전자가격표가 매대 전체를 덮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색입니다. 녹색은 오가닉, 오렌지색은 국산 원료입니다. 소비자가 깨알 같은 글자를 읽기도 전인 0.5초 만에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죠.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복잡한 유기농의 기준을 색채로 압축해 뇌에 이식하는 고도의 설계입니다. 이곳의 상품들은 가격보다 계보가 먼저 말을 겁니다. 50년간 노지 재배한 구마모토 야마시타 과수원의 감귤잼, 성분이 단 2가지뿐인 곳이 지역의 생강당, 이렇게 말이죠. 비오랄의 상품을 보다 보면 이곳은 슈퍼마켓의 진열대가 아니라 다채로운 유기농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 같은데요. 유기농인지 국산인지를 라벨색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분을 중시하는 일본 소비자들을 대하는 비오랄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랄이 그리는 라이프 스타일은 건강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식품을 더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죠. 비오랄의 진짜 디테일은 매장 안에 있지 않습니다. 녹색이냐 오렌지색이냐 라는 어휘를 배운 소비자는 이제 비오랄을 벗어나 다른 매장에 서더라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비오랄이 판 것은 제품이 아니라 소비자의 사고방식이죠. 라이프 코퍼레이션의 야심은 명확하죠. 2030년까지 비오랄의 점포를 50개로 늘리고 1000개의 PB 아이템을 통해 400억 엔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거죠. 이 숫자의 근거는 단순합니다. 매장이 9개뿐인 지금도 그들이 만든 어휘는 이미 300개 라이프 매장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점유율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점유율이라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하려는 것이죠. 교토에서 70년을 버텨온 커피 브랜드가 70년 만에 새롭게 꺼내든 승부수는 놀랍게도 커피가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무대는 JR 동일본이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한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의 미무레죠. 게다가 오가와 커피는 미무레의 2층 전체 약 4,000제곱미터를 혼자 씁니다. 그리고 이 한 매장 안에 12개의 실험실을 넣었죠. 이름은 오가와 커피 라보라토리 타카나와. 이곳의 설계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음식이 탄생하는 전 과정을 몸으로 배우게 하는 겁니다. 매장 안을 가득 채운 12개의 라보는 단순한 공간 번호가 아닌 각각의 고유한 서사를 담은 코드입니다. DLC052 힐링 랩은 오픈 키친에서 파티시에의 공정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디저트 공간입니다. 빵 013 페르멘팅 랩은 13도의 최적 온도에서 자가 효모로 빵을 굽는 베이커리죠. 키트 360 커넥팅 랩은 360도 오픈 키친에서 숯불 요리를 선보입니다. 컵 092 익스트랙팅 랩은 원산지 서사를 담아 바리스타가 맞춤 추출하는 커피바죠. 하지만 이곳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쿠라 000 더 게더링 랩인데요. 오가와 커피 랩 타카나와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를 만나볼 수 있는 식료품점이자 자연, 유기농, 건강이라는 테마와 산지와 양조원 중심으로 엄선한 식료품을 판매하는 공간이죠. 이 매장의 매대를 관통하는 기준은 단 5개입니다. 하지만 이 5개의 화살표는 모두 한 곳, 기원의 복원을 가리키고 있죠. 유기농 인증은 기본, 식염과 오일마저 걷어낸 결핍의 미학을 선보입니다. 발효와 숙성으로 단맛의 농도를 조절하고 식물성 단백질과 논카페인으로 하루의 리듬을 재설계하죠. 이 지독한 원칙들의 척추가 되는 마지막 한 조각은 바로 장인 산지주의입니다. 브랜드의 로고가 있어야 할 전면의 지역과 양조원명이 점령군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진짜 한끗 다른 디테일은 재료를 다루는 방식, 즉 재료의 흐름에 있습니다. 이곳에 진열대는 고여있지 않습니다. 현미라는 세포 하나가 즉석밥에서 죽으로, 다시 차라는 형태로 매대 전체를 관통하며 흐릅니다. 콩은 팩에서 된장으로, 다시 누룩마요라는 현대적 변주를 거쳐 3단계를 밟아나가죠. 참깨가 볶은 상태에서 샤브샤브 양념장으로 진화하는 이 구조는 단순한 상품 진열이 아니라 식재료의 생애 주기를 매대 위에 박제해 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곳을 돌아보면서 이곳을 이용할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7세 시노하라 미카, 외국계 소비자의 뷰티 브랜드의 브랜드 책임자입니다. 세타가야 메구로 인근의 파트너와 자녀들과 같이 삽니다. 그녀의 장바구니에는 이이오, 야마로쿠, 유게타, 나가타, 토미히로 같은 양조원 이름이 브랜드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가격이 아니라 서사를 사는 거죠. 그녀의 하루는 대략 어떨까요? 새벽 6시 30분 위장이 깨기 전엔 현미죽과 국화감자죽이 카페인 없이 하루를 엽니다. 오전 9시 마테차와 호지차가 집중을 돕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재워둔 현미와 된장국, 참깨 후리카케로 한 끼를 완성합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식탁은 본격적인 양조원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이이오 양조원의 후지 식초, 야마로쿠의 스루조유, 유게타, 나무통 간장, 나가타, 토미히로 환상의 된장, 양념장 한 병이 저녁 한 상을 완성하는 셈이죠. 밤 9시 그녀는 존넨토어의 허브티와 콤부차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누가 몇 년을 숙성했는지가 가격보다 먼저 오는 삶. 그녀는 그 삶의 방식을 삽니다. 오가와 커피가 70년의 세월을 견디며 커피를 통해 배운 본질은 결국 기원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곳 쿠라 000 더 게더링 랩은 그 좁은 커피잔 속의 철학을 우리의 식탁 전체로, 아니 삶의 문법 그 자체로 확장해 놓은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죠. 미무레 2층의 12개의 라보 중 이곳이 가장 조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진짜 지독한 혁명은 요란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집어드는 간장 한 병, 쌀 한 톨의 기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1822년산 스페인 올리브 나무의 생명력과 1894년산 프랑스 버터의 풍미가 밤 11시 주문 한 번으로 다음날 아침 7시 식탁 위에 놓입니다. 물리적 거리와 100년의 시간을 단 8시간 만에 압축해버리는 마법. 여러분은 이것을 단순한 배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녁에 주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건이 도착해 있는 일상. 단순히 빨리 온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물류의 승리를 넘어서 저녁에 짜놓은 경험이 다음날 아침부터 곧장 시작되도록 만드는 힘이죠. 이러한 마법을 부리는 브랜드,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도쿄의 슈퍼마켓들에는 언제나 같은 문법이 있습니다. 상품을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철학을 전시하는 것.
간장 한 병의 문구에서 양조장의 이름이 붙고 제품을 활용한 레시피 안내서가 슈퍼 벽에 붙어 있고 지역의 자부심이 남은 양조장과 증류소의 술이 매대에 진열되어 있죠. 컬리는 이 오프라인의 문법을 온라인 장바구니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컬리의 상세 페이지를 보죠. 화려한 광고 카피 대신 식재료의 질감과 산지의 공기를 묘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것을 고르는 기준을 학습시키는 지독한 디테일의 미학이죠. 저녁의 기대감이 아침의 만족감으로 이어지는 이 끊김없는 연결. 컬리는 물리적인 물류망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타임라인을 박아놓은 겁니다. 마켓 컬리가 파는 것은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시간이자 가격표보다 먼저 읽히는 신뢰의 서사죠. 매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이커머스 브랜드가 어떻게 우리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주방의 분위기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죠. 여기 마켓 컬리를 통해 제 취향으로 엄선한 9가지 상품이 담긴 보라색 박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박스를 분석하기 위해 저만의 특별한 속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본래 한국과 일본은 식재료의 기초 체력부터가 다릅니다. 일본이 간장을 통해 섬세한 감칠맛의 변주를 준다면 한국은 간장, 된장, 고추장이라는 삼각편대를 통해 훨씬 복잡하고 강렬한 레이어를 쌓아 올리죠. 이처럼 각국이 고수해온 맛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기준점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 가능한 공통 분모를 찾았습니다. 바로 양국 모두에서 일상화되었으며 상향 평준화된 양식이었죠. 빵은 이제 서울과 도쿄 모두에서 가장 치열하게 품질이 경쟁되는 제3의 언어니까요. 즉, 비교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선택지를 제한하는 속박을 건 셈입니다. 이 기준 안에서 컬리가 어떻게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영역 전개를 펼치는지 알 수 있었죠. 제가 고른 컬리의 식재료들은 겉보기엔 근사한 브런치 식재료와 음료들의 조합 같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하리만큼 정교하게 설계된 6가지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켓 컬리를 이용하며 편리함을 산다고 믿지만 보라색 박스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편리함만이 아닙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본 도쿄 슈퍼마켓들의 원칙과 방향이 컬리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박스를 관통하는 첫 번째 원칙은 제품보다 산지가 먼저다입니다. 203년 역사를 지닌 스페인 핑카듀라스 올리브 오일을 보죠. 컬리에서 직접 엄선한 컬리 PB 올리브 오일인데요. 1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수확한 뒤 수확부터 압착까지 단 1시간에 끝내죠. 이 같은 모습은 시간의 밀도가 곧 제품의 가격이라는 도쿄에서 자주 마주쳤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죠. 1894년의 애쉬레, 1890년의 라파르쉐까지 이 박스에 담긴 연도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신뢰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원칙은 미니멀리즘의 가치입니다. 원재료 목록이 짧을수록 값은 비싸집니다. 유크림과 젖상윤만으로 만든 버터, 3가지 재료로 끝나는 마스카포네. 이 박스 안에서 짧다는 것은 곧 본질에 가깝다는 미덕입니다. 여기에 컬리는 루틴의 재설계를 더합니다. 카페인 대신 치커리를 유당을 제거한 기버터를 통해 방탄커피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죠. 커피라는 일상의 의례는 유지하되 내용물만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저녁에는 아침에 회사에서 먹을 음료를 미리 만들어요. 체리코 라떼와 라파르쉐의 설탕 그리고 애쉬레 우유를 넣어서 블루보틀의 뉴올리언스 커피를 만들죠. 아무래도 카페인이 워낙 적다 보니 카페인 부담도 덜하죠. 또한 도쿄 슈퍼마켓의 문법 안에 일본의 장인들이 있었다면 컬리는 버크셔 K를 통해 한국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영국 순종을 한국의 기후와 입맛에 맞게 육종한 박화춘 박사의 고집은 로컬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는 컬리 올리라는 컬리만의 관점입니다. 컬리만의 관점이 없다면 컬리는 유통에 멈추었을 겁니다. 이러한 컬리만의 관점이 담긴 것이 컬리 올리죠. 특히 패키지에 박힌 스페셜 셀렉션 포 컬리 올리라는 문구는 비교 대상을 지워버립니다. 비교할 수 없기에 이탈할 수도 없는 독점적 경험의 영역을 전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메이디아의 마이잼, 키노쿠니아 슈퍼의 키노쿠니아 레시피와 그 맥락을 같이 하죠. 단순히 근사한 식재료 9가지를 한 상자에 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료들이 식탁 위에서 하나의 서사로 연결되어 흐르게 만들고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기획입니다. 제가 마켓 컬리를 이용해 고른 상품으로 구성된 이 박스의 진짜 매력은 개별 상품의 품질이 아니라 재료와 재료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 즉 재료의 흐름을 지독하게 집중했다는 데 있습니다. 한 농장의 철학이 우유와 버터라는 2가지 언어로 식탁에 동시에 등장하고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카페인 농도를 조율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박스 안에 깔려 있습니다.
컬리가 제공하는 건 이러한 선택의 미학이죠. 여러분은 그저 상자를 열었을 뿐이지만 사실은 컬리가 정교하게 짜놓은 아침의 리듬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식재료라는 점들을 연결해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낸 컬리의 물성 설계학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물성 설계학의 첫 번째 단서는 같은 뿌리, 다른 느낌입니다. 프랑스 세브르 유제품 협동조합 농장에서 생산된 애쉬레가 버터와 우유라는 두 가지 형태로 박스에 담겨 있죠. 버터를 바른 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을 곁들이는 순간 동일한 산지의 에너지가 식탁 위에서 두 번 교차하는 겁니다. 이는 파편화된 소비가 아니라 하나의 농장이 가진 서사를 온전히 흡수하게 만드는 고도의 브랜드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의 조율입니다. 프랑스의 체리코는 200년 넘게 사랑받아온 치커리라는 하나의 재료를 두 가지 비율로 쪼개어 제안합니다. 100% 치커리와 20%의 커피가 섞인 버전. 사용자는 오늘과 내일의 컨디션에 따라 카페인 의존도를 스스로 조율할 수 있죠. 여기에 버터의 유당과 유단백을 걷어낸 기이지가 가세합니다. 토스트 위에는 완성형인 애쉬레를, 체리코에는 정제형인 기이지를 넣는 방식. 같은 재료의 흐름이 서로 다른 곳에서 두 개의 아침을 동시에 짜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장인들의 서사를 받아내는 인프라로서의 식재료가 있습니다. 파스키의 브리오슈는 빵이 아니라 하나의 캔버스입니다. 애쉬레 버터, 암브로시 마스카포네 치즈, 그리고 컬리온리의 핑카 듀에르나스 농장의 올리브 오일이라는 세 명의 장인이 차례로 올라와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바닥을 깔아주는 역할이죠. 개별 상품의 자기 주장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완성하는 합의 구조가 이 박스 안에서 완성됩니다. 제가 컬리를 통해 고른 이 박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파는 것을 넘어 그 재료들이 사용자의 시간 위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그 궤적을 제시하는 겁니다. 산지 이력이 흐르고 재료의 물성이 변주되며 장인들의 협업이 식탁이라는 캔버스 위에서 펼쳐지는 거죠. 제가 상품을 골랐지만 저는 이 박스의 상품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한 명의 윤곽이 제 눈앞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5세 외국계 브랜드 전략기획팀장 이수진 씨라고 하죠. 그녀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맞벌이를 하지만 반려묘 한 마리도 키우고 있죠. 오늘도 아침 일찍 그녀의 집 문 앞에 컬리라고 적힌 보라색 박스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는 식재료 꾸러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스페인 올리브 바타의 뜨거운 공기와 프랑스 목장의 새벽 냉기가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녀의 장바구니에는 브랜드명이 아니라 원산지와 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애쉬레는 1894년산 버터라는 어휘로, 핑카듀라스는 스페인 피쿠알 올리브이라는 단어로 바뀌죠. 사람들은 마켓 컬리가 물건을 배달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은 한 개인의 가장 사적인 의식을 배달하고 있죠. 토요일 오전 7시 보라색 박스가 도착한 순간 이미 하루의 궤적은 시작됩니다. 7시 30분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은 대안입니다. 카페인 없이 하루를 여는 치커리 100% 음료와 유당을 걷어낸 기이지 버터. 컬리는 아침 첫 음료부터 두 개의 선택지를 동시에 놓으며 사용자의 의지를 시험합니다. 오전 8시 캔버스가 펼쳐집니다. 파스키의 브리오슈 위에 애쉬레 버터가 올라오는 순간 주방은 130년 전 프랑스 농장의 풍미로 채워집니다. 주말 오전 9시가 되면 이 서사는 더욱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1942년 이탈리아의 암브로시 마스카포네 치즈와 1890년 프랑스의 라파르쉐 설탕이 만나는 지점. 점심 식탁의 온도를 바꾸는 것은 시간의 압축입니다. 1822년산 스페인 피쿠알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 후 단 1시간 만에 압착된 올리브 오일 한 줄. 이 짧은 물리적 흐름이 한 끼의 식사를 미식의 경험으로 끌어올리죠. 그리고 저녁 6시 서사는 로컬의 정점으로 흐릅니다. 도쿄의 저녁이 야마로쿠 간장의 깊이를 택한다면 서울의 이수진은 20년을 바쳐 개량된 한국형 프리미엄 흑돼지 버크셔 K를 선택합니다. 세계의 장인들과 한국의 장인이 한 박스 안에서 완벽한 기승전결을 이루는 거죠. 이수진 씨가 구매한 것은 삼겹살이나 버터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결제로 내일의 우아함과 나를 돌보는 하루의 루틴을 미리 완성한 것이죠. 상품 뒤에 숨은 장인의 연도와 산지의 서사를 읽어낼 때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세우는 기획이 되는 거죠. 마켓컬리는 이커머스의 문법을 넘어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페르소나를 정교하게 타격하고 있는 거죠. 2025년 마켓컬리는 연간 영업이익 131억으로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던 시장의 우려를 흑자로 대답했죠. 재구매율 71.3%로 그들의 여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죠. 물리적 매장이 없는 브랜드는 공간의 문법을 가질 수 없을까요? 마켓컬리는 이 질문에 가장 지독한 방식으로 방역합니다. 도쿄의 정교한 슈퍼마켓 매대가 눈으로 고객에게 말을 건다면 컬리는 집 문 앞에 놓인 보라색 박스로 응수합니다. 비록 매장은 없지만 컬리의 그 박스 안에 도쿄의 거리들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문법,
즉 산지를 존중하고 식재료의 본질을 탐구하는 태도가 담겨 있죠. 도쿄가 과거의 시간을 보존함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한다면 컬리는 선별을 통해 자신들만의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컬리의 진정한 혁신이 드러나죠. 예전에는 비싼 해외 브랜드만이 명품이라 불렸다면 컬리는 우리 식탁 위의 재료와 그것을 고르는 우리의 안목에서 진짜 가치를 찾습니다. 즉 컬리는 각자만의 감각을 마음껏 펼치고 즐길 수 있는 커다란 캔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이 보라색 박스를 수령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식재료를 배송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된 헤리티지를 느끼는 것이죠. 가격표보다 서사가, 브랜드의 이름보다 산지의 기원이 먼저 읽히는 식탁. 형태는 달라도 도쿄와 서울은 본질에 대한 집요한 해석이라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슈퍼마켓은 단순히 식품을 파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하루를 설계하는 인프라이죠. 도쿄의 디벨로퍼들이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해온 것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식탁을 책임져주는 공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셔널 아자부는 국경을 허문 큐레이션으로, 도쿄 스토어는 90년의 집요함으로, 비오랄은 소비자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오가와 커피 라보라토리는 식재료의 기원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각자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방향은 하나였죠.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머물고 소비하고 결국 그 공간의 세계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한국에서 마켓컬리는 그 문법을 온라인으로 옮겼습니다. 매장도 진열대도 없지만 보라색 박스 안에는 도쿄의 슈퍼마켓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산지가 이름보다 먼저 오고 재료의 계보가 브랜드보다 신뢰를 만들고 한 번의 결제가 내일의 아침 루틴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도쿄를 방문한 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컬리에서 시도해 볼 수 있죠. 즉 컬리는 식료품에 가려졌을 뿐 경험을 설계하는 산업 디벨로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슈퍼마켓과 커머스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 질문에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는 공간이 사람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을 설계하는 자가 도시를 설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